사회복지 실천론 6주차 1차 시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강의 계획서와 그리고 이미 수업 시간에 공지한 대로 6주차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주차 수업은 아마 수강 기간은 2주 정도의 수강 기간이 정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7주차 화요일 수업 오시기 전까지 이 6주차 수업 관련된 영상 2개를 다 수강하시고 오셔야지만 아마 수업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6주차 2차 시간은 이 사회복지 역사, 실천의 역사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발달사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6주차 2차 시 수업 두 번째 영상과 그리고 7주차 화요일 수업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7주차 수업 오시기 전에 이 6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영상 2개를 다 수강하시고 그렇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이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와 이 딜레마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 고지된 동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수업 내용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 같이 살펴보았던 것들이 이 비밀보장, 이 비밀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면서 이 비밀보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얻어진 정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는 것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전문적 목적을 위해서만, 즉 클라이언트의 결핍된 욕구, 즉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이 당면에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되지, 클라이언트의 다른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그러한 인권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이러한 비밀 보장은 클라이언트와의 결국 이 신뢰 형성, 우리 실천에서는 라포 형성이라고 더 많이 쓰고 있죠. 라포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찌 보면은 기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상대적 비밀 보장, 이 개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면은 상대적 비밀 보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왜 이 클라이언트 워커 간에 이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러면서도 이 상대적 비밀 보장, 우리 뒤에 가면은 뭐 특권적 의사소통이라는 비밀 보장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절대로 이 비밀 보장이라는 그 자체는 이 상대적인 어찌 보면은 조금 이 개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밀 보장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러한 이제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기관 내에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제를 더 명확히 하게 하고, 그리고 자문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비밀 보장을 상대적 의미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한 사례는 제가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권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특권적 의사소통이라 하더라도 이것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결국 뭐냐면은 제가 밑에 줄쳐놨었죠. 이 클라이언트와 이 어세스먼트 단계를 거친 다음 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공익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목숨이나 타인의 신체, 타인의 재산에 해를 가할 것이라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보장은 있을 수가, 지켜지기가 어렵다라는 뭐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권적 의사소통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타라서프라는 이 경보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전문가들은 보호 및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이중적 초점을 가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들로 하여금, 이 클라이언트는 그냥 단순 결핍 클라이언트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뭐 좀 다양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이러한 초점과 전문가들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이제 보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취약한 그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일례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이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가 뭐 요즘 잘 쓰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임에도 뭐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에서 보면은 클라이언트들은 자신 스스로가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부당한 것, 뭐 심각한 경우에는 이 윤리적인 문제나 인권적인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결핍 문제, 당장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신을 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당연 누리지도 못하고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 억압되어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성보다도 여성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 특히 어린 여성들 아니면은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어린 여성들과 이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찌보면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로부터,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윤리적이고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한 사람들만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이 클라이언트 자신들로부터 이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차원을 우리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자살 관련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폭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로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알리는 겁니다. 폭로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직의 문제를 공공에게 개방시키는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이 폭로는 바로 뭐냐면은 조직의 문제를 공공에게 개방시키는 형태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행하고 있는 기관, 그러니까 서비스나 기타 등등의 이런 프로그램을 뭐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행하고 있는 실천이, 즉 뭐 A 복지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또는 노인시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생활여가 프로그램, 조선가정 자녀들의 대상으로 하는 학업신장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기관이 행하고 있는 실천이, 그런 실천 프로그램이나 실천 정책이 법에 저촉되거나,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관이 행하고 있는 실천이 필요한 부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프린트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이 행하고 있는 실천이 법에 저촉되거나 또는 예산이 낭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원래 이 프로그램과 정책과 이러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원래 명시된 조직의 목표나 정책에 거스르는 그런 경향을 띌 경우 우리가 폭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로를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우리가 과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즘 시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되냐면은,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내부 고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로가 이꼴 내부 고발입니다. 그 말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 다시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개입하면은, 내부 고발이 언제 일어나느냐?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 법에 저촉되거나 예산을 낭비한다거나 원래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명시된 그러한 조직의 목표나 정책에 거스르는 그러한 경향이 띌 때 내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것이 고발되는 경우, 이게 폭로라고요. 그걸 우리는 내부 고발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지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LH 뭐 사태 있잖아요. 지금 LH 사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나라를 전체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심지어 지금 우리 원래 LH 이 지금 부동산 투기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2월 초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이제 4월 7일 날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즉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1,500만 명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잖아요. 서울에가. 그렇죠? 경기도 답에 이제 서울특별시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부산이 5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5천만 나라에서 1,500만 명이 사는 이 두 도시, 굉장히 제일 큰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에서 시장을 이번에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뽑잖아요. 2월 10일 초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누가 될 것인가 여론조사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40 몇 %로,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있었고 오세훈 후보도 있었지만, 오세훈, 그러니까 야당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뭐랄까요, 가상 대결에서 그 20% 앞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LH 사태가 터지고 기타 등등 우리가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장, 물론 이제 투표는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완전히 180도 역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LH라는 그러한, 물론 사회복지기관 아니지만 예를 들었어요. LH라는 그러한 기관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법에 대한 집행이 지금 법에 저촉되었잖아요. 절대로 그 정보를 먼저 알고 거기에 땅을 사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군가는 LH 직원들 중에 누군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부당이익을 취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요. 감사를 하더라도 잘 안 드러나는 문제니까.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내부 고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에 저촉되거나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조직이나 목표의 정책에 거스르는 경우 폭로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폭로, 즉 내부 고발이 있은 후부터 이것이 본격화 수사되면서 지금 우리가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해도 너무 했다라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단 폭로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법에 저촉되거나 예산 낭비 또는 조직 목표 정책에 거스르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 고발 일으키는 LH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태라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그나마 우리 사회복지 쪽에 그나마 가까운 것, 이미 드러난 사실이니까 제가 공공연하게 여기, 물론 온라인 수업이 조심스러운 게 이 증거가 남아버리잖아요. 자료가 남잖아요. 그런데도 어찌 보면은 뭐 공공연하게 현재 드러난 사태니까,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윤명 사건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제 뭐랄까요, 마지막 노후를 같이 이제 케어하시면서 뭐 그렇게 그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그리고 그 할머니들에 대한 삶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이제 뭐랄까요, 이 후원금도 받고 그리고 그 기관도 운영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는 그런 식으로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미향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미향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책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아직도 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 뭐랄까요, 집합금지, 5인 집합금지 그것까지도 어겨가면서 누가 할머니 생신 기념하면서 자기들끼리 와인 이렇게 샴페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음식 막 먹고 이러는데, 막상 그 모임에 생신에 할머니는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대요. 이런 사건이 지금 뉴스부터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명 사건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지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미향 사건이 또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국가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윤미향 우리 사건을 통해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던 그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에 종사하는 누군가 직원이 익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후원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거나 후원금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거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거나 이 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기관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누군가가 내부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래서 일부 위안부 할머니 그 단체에다가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후원금 많이 끊겨버렸죠 지금요. 왜? 내가 내고 있는 이 후원금이 엉뚱하게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사리사욕에 지금 쓰여지고 있으니까 안 내고 싶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후원을 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후원을 냈는 거를 돌려달라고 법적 소송까지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폭로가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부 고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폭로는 그래서 조직 내부상의 문제들을 외부의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요즘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것이 이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뉴스나 요즘 SNS 워낙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나 기자들이나 뭐 이쪽으로 언론에다가 이렇게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가 폭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사회복지사로서 조직이나 또는 동료의 비리 뭐 이런 거, 조직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기관 아니지만 LH 그런 조직이나 유명 사건을 통한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그거 이름이 뭐지? 제가 갑자기 준비된 사례가 아니라 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그 조직, 또는 또 누군가가 동료나 조직의 비리가 아니라 누군가 개인의 부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직에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들을 확인했을 때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제 알리는 것, 이것이 폭로이다. 여러분들은 내부 고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 내부 고발할 때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요,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자, 이게 누군가가 뭐 부득이한 또는 뭐 어찌 보면은 부도덕한 뭐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은 누군가의 내부 고발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대상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진짜 이 폭로를 안 하면은 진짜 저 대상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 어려움이라는 게 생사를 좌우할 만큼 그런 중대한 일인가, 아니면은 그냥 단지 규칙의 사소한 위반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하나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소에서도요, 지금 이 대상자들이, 바우처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그거예요. POS 방식을 하고 있는데 심리 상담을 받고 내면이 건강하게 자존감이 향상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선정한 다음에, 서비스는 우리 같은 일반 이제 뭐랄까요, 민간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여성가족부 산하 대구 지부라는 이런 어찌 보면 좀 공공의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대신 내준단 말이야. 보건복지부에서요. 자, 그러면요,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금 원칙은 뭐냐면 저희 연구소에 와서 받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이 클라이언트가.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매번 올려니까 글이상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요, 우리 가까운 우리 동네 카페에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원리 원칙으로는요, 카페나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저희 연구소 상담실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도 보면 상담실이 이게 조금 넓게 할 수 있는 상담실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와서 할 수 있는 상담실도 있고, 뭐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대1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1대3으로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상담실이 뭐 물론 다른 교육장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딱 이 상담만을 위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6군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상담실이 6개가 있어요. 그 상담실 6개에서 뭐 크기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할 때 가끔씩 이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들이 이 상담센터라는 이런 특정한 교육장소에 오는 걸 조금 꺼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임상심리사 선생님하고 제 사무실 앞에 가면은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스타벅스라는 뭐 다른 많은 카페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시내는요. 그런 데 가서 그냥 차 마시면서 해도 충분히 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더 오픈된 마인드에서 할 수 있는데
원리 원칙은 뭐냐면은 제 연구소에 와서 하는 걸로 원칙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라면 좀 뭐하지만 이 뭐랄까요, 폭로를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을 할 때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도 안 주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도 안 해주고 서비스 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터 우리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다 받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는 안 주고 했는 걸로 쳐버리고 클라이언트는 잘 모르니까 서류만 만들어서 우리가 감사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큰 범죄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소에 와서 상담실에서 하는 걸 원칙인데 앞에 카페에 가서 한다거나 이러면요. 이거는 단지 사소한 규칙이 위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 대상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걸로 덮이는데 누가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다 해줬는 걸로 해가 국민 세금을 가져가 버리고 아니면요 서비스는 주되 클라이언트가 그냥 위치만 좀 바꿨으니 이거는 서비스를 안 준 것도 아니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상담센터라 그러니까 상담실에 들어와서 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앞에 카페에서 만나서 조금씩 하다가 라포가 형성되고 나서 연구소 구경 달 겸 왔다가 이제 연구소에서 더 편해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진짜 규칙을 위반한 거 맞죠 그것도요. 연구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원리 원칙을 살짝 어겼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우리 욕심보다는 또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하나의 또 어찌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규칙 위반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또 잘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확보한 증거의 종류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확보한 증거의 종류가 어떤가 이게 불법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폭로를 할 문제가 됐을 때 이게 객관적인 증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윤명사건의 LH 사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내부 고발했는 사람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조사를 하니까 지금 막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또는 목격자가 누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아니 비공식적인 심증, 다시 말하면은 물증은 없는데 의심만 가는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또 염두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위험을 감수할 만큼 폭로가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예를 들어 저희 연구소에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이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저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싸웠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싸우고 나서 어쩌면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일하지 못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 할까요? 막 이렇게 폭로할 수도 있겠죠. 저 연구소는 상담실에서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상담실에서 하는 그 원칙을 깨고 처음 라포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는 거는 맞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아니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한 적도 상담한 적도 있더라. 이래 되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원칙을 위반한 게 되겠죠. 그래 따지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내부 고발한 사람도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이것이 뭐야 돼요? 공공을 위한 내부 고발인지 아닌지 잘못하다가는요 모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할 만큼 이렇게 내부 고발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다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좀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회복지 문제 해결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대상 클라이언트들은 욕구가 결핍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욕구가 결핍되었다는 것은 뭔가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결여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여된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회적 자원은 굉장히 희소성의 원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원이 무한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의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해서 잘 나눠줄 것인지 얼마만큼 잘 분류해 줄 것인지 얼마나 잘
할당할 것인가? 이것이 한정된 자원의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 제일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얼마나 균등하게 그것이 배분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욕구라고 나와 있죠. 욕구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이 진짜 이 욕구라는 게 절대적인 욕구인지 상대적인 욕구인지, 그리고 단순 욕구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느 정도의 자신의 삶의 기여로 인해서 채워줄 수 있는 욕구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욕구인지, 아니면 이것이 도저히 제3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은, 즉 자신의 비공식적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욕구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한 다음 이 어찌 보면 희소성의 원칙이 있는 사회적 자원을 우리가 균등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 혹은 미래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이제 고려해야 한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은 바로 뭐냐면요, 이 한정된 자원을 클라이언트들이 지불한다는 의미는 클라이언트가 그 비용을 다 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 이 한정된 자원이라고 해서, 즉 우리나라에서 이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바우처 사업이나 기타 등등 사업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모든 것을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요, 무조건 정부에서만 다 해줘버리면요, 공짜 개념으로 생각해버리면은 적극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이 A라는 교육을 받더라도 A라는 교육 받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잘 맞으면 돈 좀 버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엄청난 국가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엄청나게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빨리 그거에 대한 성취를 이루고 빨리 그거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지불 능력 혹은 미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들 하여금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무언가의 필요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이 자원이 투입되어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한 다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잖아요. 뭐냐면은 이 지금 2017년도 18년도 1년인가 1년 반하고 갑자기 대구시에서 폐지시켰어요. 그건 진짜 잘 폐지됐다 생각해요. 뭐냐면은 취약, 물론 뭐 제 생각이 또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한 5, 6년 전에 이것이 나름대로 붐이 일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네일 아트란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제가 제 연구소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반월당 지하상가 있죠, 지하철 타는데 그쪽 가면요, 네일 아트 샵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왜?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빨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뭐 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지금 여러분처럼 20대 여성들 뿐만 아니라 60대 70대 여성들까지도 그 나이에 맞는 네일 아트를 하면은 훨씬 더 사람이, 특히 제 집사람도 몇 번 하더니 굉장히 좋대요. 손톱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가꾼 후에 어찌 뭔가 자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찌 보면은 하나의 뭐 매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그때 2016년도 17년도 뭐 그 당시쯤에 그분들에 대한 네일 아트 서비스를 했단 말이야. 이것도 바우처 사업으로요. 근데요,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이유는 첫째, 이 진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네일 샵에 와서 네일 받을 만에 받으면 좋죠.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요, 그분들이 네일 샵에 오셔가지고 이 손톱 정리를 받으시고 손톱을 붙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큐빅도 받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여유가 안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거는 뭐 정부에서 내주니까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뭐 16,000, 32,000이었는데 등급에 따라 달랐지만 그렇게 그래도 한 달에 자기가 몇만 원 그리고 시간을 내서 손톱을 이렇게 하러 가고 손톱 그렇게 받고 오면요. 받고 오고 나서 막 장갑 끼고 막 설거지 몇 시간씩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쉽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투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런 내용들도 일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적 딜레마의 대처 방안인데 이 내용은 쉬워요. 보세요. 윤리적 딜레마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윤리적 원칙들이 진행 중요성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이에 따라 윤리적 원칙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딜레마에 빠진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굉장히 막 고민에 빠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위가 바로 원칙 1부터 쭉 내려가는데, 이 순위에 의해서 원칙 1은 이제 밑에 보세요. 이게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죠. 왜래? 잠시만 제가 자, 순위 보면요. 자, 보세요. 원칙 1은 원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칙 1은 원칙 2에 우선하고요. 원칙 2는 원칙 3에 우선한다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의사결정을 무슨 원칙에 의해서 그런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 어느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원칙이 바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프린트물에 보면요. 좀 길게 원칙 7까지 해놨는데 보통 보면은 원칙 1, 2, 3, 4가 보통 그 안에서 결정 난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 1, 2, 3, 4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원리 원칙으로 정해놓았지만 이게 100% 정답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누군가에게는요. 어찌 보면 당장 지금 배가 고프지만 빵을 하나 먹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이 더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존감은요. 예를 들어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빵을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죽고 사는 문제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빵 먼저 먹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원칙을 그래도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칙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 1은 보세요. 이건 가장 쉬워요.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 생명보호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 즉 생명보호를 충족시키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윤리적 딜레마가 생사에 관한 것일 때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이 위배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최우선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뭐예요? 1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딜레마가 생사에 관한 것일 때 제일 첫 번째는 생명보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뭐 심한 당뇨를 앓고 있는 어찌 보면은 청년이 자신의 삶의 질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나 아니면은 제한적 식이요법을 거부할 경우 심한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은요. 인슐린 주사랑 식이요법을 거부하면 당장 죽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인슐린 주사를 매번 자기가 주사 찔러야 되죠. 식이요법 먹고 싶은 거 많이 못 먹죠. 이래 되니까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실천가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뭐가 되는 거야? 내 삶을 나는 살겠다. 그래서 주사 안 맞겠다. 식이요법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 실천가는요. 그 청년의 삶의 질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생명보호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선택을 해주기보다는 생명 존중 선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 뭐 그것이 원칙 1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생사의 문제가 아닌다면은요. 이 원칙에 의거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경우라 생각해 볼게요. 학대당하는 학대 아동. 근데 그 아동은요.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학대를 하는 사람이죠.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평등한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므로 이 아동이나 학대를 가한 성인의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보다는 그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실천가의 우선적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평등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먼저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그 원칙 3번 보시면은 뭐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과 뭐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거는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뭐 위해를 계획하는 경우 이 원칙은 무시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앞서도 계속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칙 4번 보세요. 원칙 4는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한도로 겪거나 혹은 겪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원칙은요 뭐냐면은 피해나 아니면 자신을 뭐 해롭게 하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 권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게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막 이렇게 옹호자 역할을 항거하기 위해서요, 월세 지불을 미룰 것을 제한하기 앞서서는 그보다는 먼저 위험 부담이 덜한 대안들이 먼저 시도돼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좀 더 풀어서 설명 이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클라이언트가 살아가고 있는 조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열악해요. 그러면요, 클라이언트가 그래도 그 집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집에 밖에 나가서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으로 월세를 지불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보라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고는 주인이요, 당장 나가라 그러면요, 당장 길거리 내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덜한 대안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월 20만 원씩 정부 보조를 받아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그런데 당사자가 월세 주지 말고 기다려봐, 이게 아니라 월세를 주되 대신에 이 사회복지사가 옹호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대변자 역할을 해서 집주인이랑 만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이끌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클라이언트들로 하여금 피해를 최소한도로 겪거나 혹은 겪지 않을 권리가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것보다는 최소한의 뭐예요, 뭐 최악 중에서 최선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 5번에서는요, 사람들은 훌륭한 삶의 질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원칙은 뭐 설명 그대로예요. 개인이나 집단, 뭐 걸린 지역사회, 국가 모두에 적용된다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열악한 삶의 질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뭐 적정한 수준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와 함께 활동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은 원칙 6에서는 사생활과 비밀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이거는 우리 실천의 딜레마 부분 있죠. 그 부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보세요. 이 원칙 7은요, 사람들은 진실 및 가능한 정보 전부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는데, 자, 이 원칙이 뭐 설명 그대로 보시면요, 자, 클라이언트에 해가 되는 기록이나 클라이언트에게 뭐 나쁜 해로움, 그런 것이 되는 기록이나 정보의 제공은요 제한하고, 오히려 온정주의 태도를 사회복지사가 취한다는 점 때문에 이 원칙이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온정주의가 이끌게 되면은 뭐가 된다 했어요? 원칙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정주의가 그것을 계속 이끌게 되면은 원리 원칙보다는 온정에 의해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자선이잖아요, 자선요. 자선은 말 그대로 온정주의에 의해서 이제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자선이, 이 사업이 정부로부터 공공의 성격을 띠지 아니하고, 즉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을 받지 않고 얼마만큼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걔들은 민간에서만 하는데도 걱정이 없어요. 지속성에 문제가 없어요. 이유는 록펠러 재단이나 빌 게이츠 재단처럼 거의 한 나라야 경제력을 가질 만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후진국 나라 전체 국가 예산보다 빌 게이츠 재산이 더 많을걸요.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 카네기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민간 재단을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온정주의 태도를 사회복지사가 취한다는 점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진실 및 가능한 정보 전부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정답은 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정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원칙에 의해서 1의 원칙은 2의 원칙보다 우선해야 되고 3의 원칙은 2의 원칙은 또 3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한다면 조금의 딜레마를 대처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6주차 이제 2차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첫 번째 한 두 번째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6주차 2차 시간에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